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하시면서 관장님이 또 이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강은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라고 바쁘신데 저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했더라면 제가 제일 혼자 또 멀리 올라갔을 텐데 아주 제가 중심이 된 것 같아서 또 반갑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새로운 아까 보니까 니지니 노브고로드라고 해서 낯설고 여러분들이 할 텐데 얼마 전에 월드컵 할 때 한국 경기가 거기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죠. 젊은이들은 또 많이 가서 휩쓸었어요. 대한민국 하면서 휩쓸었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역사 그리고 또 문화적 사건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내륙의 고도에서 듣는 볼가강의 뱃노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들으셨다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고 오게 되면 거의 7,000km 이상 달려와서 이 도시에 닿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부터가 러시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우리 관념 속의 러시아라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동쪽은 이제 새로 만든 많은 도시들이죠. 그래서 이 내륙의 고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특히 볼가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여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듣네요. 네. 네. 러시아로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입니다. 예? 거꾸로 뭐가 예. 글자는 거꾸로 돼 있지만 제가 한 장 넣어봤습니다. 이상하시죠? 네. 이걸 우린 거꾸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도는 어느 쪽으로 보든 없어요.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를 또 다르게 그리거든요. 근데 거꾸로 된 걸 보고 우리는 거꾸로 돼 있다. 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 그 여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다르게 익숙하다는 것을 다르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광은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관광은 구경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행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두려우시죠?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디 연수 간다 그러면 갔다 오지 마라. 아무도 안 기다린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하고 나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는 것이죠. 있던 그 자리로 그대로 원점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고 자기 자신도 다시 보고 또 많은 사물을 보면서 달라져서 오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는 것이 아니다. 여행과 관광의 차이가 그렇다라고 어떤 또 멋진 에세이스트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도 우리가 보면은 저도 못 찾겠네요. 여기가 한국이고 동해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쭉 떠나서 여러분 이르쿠츠크 강의도 오늘 멋진 강의를 들으셨고 노보시비르스크 예카체리노르 곧 듣죠. 그리고 니지니 노브고로드입니다. 여기 우랄 산맥을 넘으면서 바로 이제 이 유럽 러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하시면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라는 중심지도 보시게 되겠죠. 그 전에 니지니 노브고로드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한번 구경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냈는데 방금 언뜻 켜니까 이게 안 나타나서 이게 거꾸로 됐다고 누가 뺐나 싶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자,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몇 킬로입니까? 8,000킬로를 달려서 왔고 모스크바까지는 약 400킬로인데 이제 이 400킬로도 고속열차가 놓여져서 빠릅니다. 예전에는 한 10시간 정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고속열차가 돼서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즉 니즈니 노브고로드가 상당히 내륙에 있다. 그런 거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하고요. 네, 이렇게 도시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게 볼가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볼가강이. 그리고 여기는 오카강입니다. 오카강이 만나는 지점이고 이렇게 삼각지처럼 형성됐는데 여기가 구도심이고 여기가 신도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건너면 이제 니즈니 노브고로드 주에 속하는 소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이 도시입니다. 여기에 요 가운데 이제 크레물린이라는 이 성곽이 있어요. 그 도시마다 중심지에는 성곽을 만들고 그걸 크레물린이라고 불러서 여러분 모스크바에 가서도 여기도 크레물린이 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어디나 다 크레물린이 있더라 이런 거 아시고 보십시다. 네, 광학 렌즈로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볼강 건너편에서 찍은 도시예요. 크레물린 성곽에서 바라본 볼가강입니다. 유람선이 이렇게 떠서 다니는 걸 보일 겁니다. 네, 이거는 오카강 쪽하고 볼가강, 이쪽이 이제 저쪽이 볼가강 내리고 이쪽 올가인데 이쪽 내려오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원들 모습도 보이죠? 네, 그리고 석양 포인트가 크레물린 성곽 옆에서 보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다라고 자기들은 자랑해요. 근데 늘 그런 말들은 자기들 자랑인 것이죠. 그렇죠? 뭐 어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은 자기 평가니까.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워요. 네. 거꾸로 가네. 네. 네. 이런 다리도 봤고요. 자, 러시아 내륙 깊은 곳으로 들어서다 하는데 니즈니라는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니즈니 해보세요. 예, 이 러시아도 이렇게 새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 거의 러시아어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낮은이란 뜻입니다. 낮은, 로우, 낮은 지대. 그리고 노브고로트 해보세요. 노브고로트. 예, 노브고로트는 뉴 시티라는 러시아어로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의 신도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니즈니 노브고로트인데 약칭 니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저 모스크바 쪽에서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원래 벨리키 위대한 노브고로트라는 아주 고도가 있습니다. 그거와 달리 이 볼가강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도시다 해서 니즈니 노브고로트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약칭으로는 우리가 이제 니즈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볼가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상당히 상업 혹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물자가 많이 모이고 이렇게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한강을 끼거나 우리 금호 낙동강을 끼거나 할 때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통과 상업의 고도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서는 항공 또는 군수산업 등 중심이 돼서 약 120만에 이르고 최근 통계도 보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요. 느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도시입니다. 120만 해봐야 우리 대구의 절반밖에 안 되겠지만 유럽 쪽이 넓은 지역에서는 100만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큰 도시에 속합니다. 100만이죠. 근데 별칭으로는 러시아 주머니다. 주머니 있잖아요. 이게 돈과 산업 물자가 모이는 곳이다 해서 러시아 주머니다 이런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스크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음의 도시다 해서 제3의 수도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근데 1221년에 건립이 돼서요. 올해 2021년이죠. 도시 건립 정도 80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월드컵 할 때도 많이 고쳤지만 또 많이 고쳤어요. 아주 행사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에 의해서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러시아의 영혼이다. 이런 또 자부심도 갖는 도시예요. 옛 모습입니다. 한 200년 전 모습입니다. 이 다리는 나지막하게 건설되어 있었는데 넵스키 대로라고 이름을 붙여 있거든요. 이제 건너편 구도심 있고 이 오른쪽에 이제 월드컵 스타디움 걸어져 있습니다. 이쪽 지금 사진 찍은 데가 이쪽이 이제 크렘린에서 보는 데죠. 네. 오늘날에 이렇게 멋진 도로들이 크게 이어져 있는 현대 도시가 됐습니다. 예, 크렘린 풍경도 잠시 감상하고 가시죠. 여러분 여행을 하시게 되면 아마 크렘린 주변으로 크렘린 성곽도 한번 도시고 또 그 대로를 따라서 중심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걸어도 한 20-30분 걸으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크렘린 성곽이 이렇게 있고 이건 문입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이상한 모양일까? 사이사이에서 뭐 적과 마주 싸우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는 그런 탑이죠, 탑. 네,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풍경이 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곽으로는 걸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전체 전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가강 쪽을 바라보면서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모습을 본 다음에 저는 니지니의 역사 세 장면, 니지니라는 도시를 알려주는 역사적 장면 세 가지와 또 니지니의 문화예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또 세 가지, 이렇게 3.3작전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3.3.7박수? 네, 7은 나중에 박수로 7번 받도록 하고요. 우선 니지니 역사 중에서 미민과 포자르스키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러시아어에 속하죠. 이름이지만 같이 해보시죠. 미민, 포자르스키. 네, 됐습니다. 미민은 상인 출신의 상인 출신이고 포자르스키는 이제 대공이에요. 대공이란 공작, 귀족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인데 지금 이 사진은요. 모스크바에 이제 가실 텐데 곧 붉은 광장 앞에 끝쪽에 붉은 광장 크게 펼쳐져 있으면 거기에 바실리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 모양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앞에 이 동상이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이 미민이고 포자르스키입니다. 이 미민과 포자르스키가 니지니 노브고로드와 연관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네. 간단히 살펴보면 러시아는 988년에 종교와 문자를 받아들여요.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천년 역사가 이제 실적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저 흩어져 살던 부족 국가 형태였는데 이제 정교라는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서 정교는 이제 카톨릭은 교황 체제로서 1인 교황 체제지만 정교는 각 나라마다 가서 일정하게 커지면 그 나라 정교가 돼요. 한국에도 러시아 정교가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한데 여기서 정교가 점차 커지면 한국 정교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불가리아 정교, 러시아 정교 있는데 그리스 정교가 있고요. 이렇게 동로마 제국으로 받은 이 정교를 받아들이는데 카톨릭의 한 분파입니다. 988년에 이제 문자도 받아들여서 자기들 문자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10세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아시죠?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입니다. 키예프가 가장 중심 지역이었어요. 러시아 민족이 살아가던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가장 고대 중심이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동생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시국가 중심으로 공국이 형성되어 가다가 13, 15세기 200여 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습니다. 몽고, 징기스칸.
우리도 몽고가 막 쳐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그 당시 고려인데 부마국이죠. 부마국. 몽고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는데 이 고려는 점령하고 가면 또 저항하고 또 오면 또 싸우고 삼별초 막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싸우고 그러니 굴복을 안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사위국 해라. 그러니까 독립을 인정해주면서 모욕적인 것이지만 그만큼 고려가 강인하게 싸웠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몽고에 다 편입돼 버립니다. 근데 러시아는 200여 년 동안 이렇게 받으면서 유럽으로 진출해가는 몽고와 맞싸우는 전선에서 유럽을 지키는 역할을 자기들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키예프가 특히 열심히 싸우면서 열심히 망했어요. 너무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불태워지고 그러면서 점차 중심이 모스크바로 이동합니다. 모스크바로. 그래서 몽고를 물리치 200여 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몽고로부터 독립하면서는 모스크바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몽고를 닮아서 중앙 집권 국가 형태도 막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 17세기 초 1600년대까지는 이제 류릭 왕조와 몇 개 왕조가 되는데 드디어 1612년에 그 로마노프 황가 1917년까지 계속 한 300여 년간 이어지는 러시아 황가가 형성이 되는데 로마노프라고 합니다. 로마노프 300여 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에 이제 폴란드의 침공을 받게 돼요. 혼란기에. 그래서 폴란드가 모스크바로 진격해오고 하고 모스크바 군은 기칠이 멸렬하고 그러는데 이때 국가를 대신해서 민중 자원군을 모집합니다. 그때 미민이 상인으로서 돈을 내고 평민들을 군대를 불러 모으고 재정을 대고 또 포자르스키는 군대를 이끌고 지도자가 되고 두 평민과 귀족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면 니즈니 노브고로트입니다. 그러니까 니즈니 노브고로트는 이 미민과 포자르스키를 매우 기념하고 있죠. 개별 동상도 많고 또 미민과 포자르스키 동상도 있고 그걸 기념하다 보니까 크레물린, 모스크바 중심에 미민과 포자르스키라는 동상을 세워놨어요. 니즈니 출신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영웅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근데 와서 다시 그대로 모양을 떠서 니즈니 노브고로드에도 2005년에 세워요. 요즘 이제 지방자치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신들의 전통, 문화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민과 포자르스키를 니즈니 노브고로드와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즈니의 역사 첫 장면이죠. 그래서 크렘린 성내에 가면 이렇게 똑같은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쌍둥이처럼. 여기 왜 있던 사람이 여기 또 나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그런 이유가 있다. 아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19세기 말 1896년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니콜라이 2세입니다. 마지막 황제. 20세기 들어서서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내쫓기는 왕이죠. 이때 전너 산업예술 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가 어디 하냐면 이 바로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려요. 니즈니 노브고로드. 이건 그래서 야르마르카라고 해서 니즈니 시장이 전통 시장인데 그때 기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름답게 밤이 되면 이렇게 등불을 켜서 아름다운 조명을 해놓죠. 그러니까 전러 산업 박람회가 여기서 열렸어요. 근데 산업 박람회는 뭐 우리 대전에 가면 예전에 엑스포 뭐 이런 것처럼 열리죠. 우리 경주에 가면 또 동북아 자치단체 엑스포, 뭐 아시아 무슨 엑스포 이렇게 열립니다. 그 엑스포는 그냥 있던 것을 전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산업 예술의 첨단들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과시하고 보여주게 되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첨단을 달릴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오늘날은 뭐 많이 있죠. 로봇 전시회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종합적인 전러 산업예술 박람회가 열려요. 전 세계의 러시아 산업화 수준을 과시하는 거죠. 물론 러시아는 유럽에 비해 보면 좀 뒤늦어요. 산업혁명이 벌써 한 100여 년 뒤졌잖아요. 근데 뒤늦었으면서도 열심히 따라가고 러시아 황제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건데, 이게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리면서 정말로 세계적인 많은 사절단들이 다 여기에 몰려듭니다. 또 볼가강을 타고 저 남쪽에 있던 러시아산 다 구경 오고, 또 시장도 열려서 물건도 팔고 하는 대대적인 행사인데, 이게 이제 니즈니 역사를 한 단계 바꿔주는 거죠. 요 당시 사진들이에요. 자동차 처음 발견되고 할 때 전기, 그렇죠? 전차, 방직기, 공예품, 예술품, 또 뭐 콘서트 같은 것도 열리고 다양한 거 열리죠. 심지어 중국의 당시 리흥장이라는 지도자가 방문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가서 보는 거죠. 뭐가 이렇게 돼 있어? 방적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야? 하면서 궁해했던 장면들이죠. 각각 홀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니즈니 발전의 한 단계 성장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현대로 오면 니즈니 역사의 세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기록해 볼 텐데요.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가 무슨 성이요? 예? 예. 훌륭하십니다. 자찬의 박수 한번 치십니다. 예. 정말 잘 들어주시고 학습 효과가 대단합니다. 예, 크레물린입니다. 크레물린 성곽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이고, 바로 그 옆에 여기 멀리 뭐 시커멓게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 둔덕 길로 크게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고, 그런데 볼가 강변 언덕이 높잖아요. 거기에 동상이 하나 서 있고 이렇게 이어져서 두 개 이어져서 계단으로 쭉 있습니다. 이걸 스칼로프 발레리 파블로비치. 이건 좀 어렵죠. 스칼로프가 성이에요. 발레리 파블로비치 하면 발레리라는 사람이고, 파블로비치는 파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벨의 딸이면 파블로브나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은 기운의 아들 이씨 집안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상당히 어렵고 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 이름을 번호로 부르는 거나 너무 간단히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불러야 한 사람을 알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 이름, 퍼스트 네임이 이름, 그 다음이 부칭, 아버지 이름, 그 다음은 가문, 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칼로프, 발레리 파블로비치인데, 이 사람 현대적인 거예요. 34살밖에 못 살고 그랬는데 아주 그 사람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북극을 거쳐서 캐나다, 미국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북극을 거쳐서 가면은 이 태평양을 건너지 않고 북극을 넘어서 건너가거든요. 미국에 닿거든요. 근데 거기를 무착륙 비행을 했던 실험 비행사예요. 무착륙 비행은 하려면 뭐 기름이라든지 기술, 각종 악조건을 넘어서고 착륙하지 않고 계속 날아가서 감으로써 비행 기술도 자랑하고, 또 테크놀로지도, 비행기 만든 테크놀로지도 하는데, 여러 이 혁혁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죠. 그 니즈니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동상이 여기 시내 중심과 볼가 강변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여기 가서 뭐 결혼할 때 사진 찍고 어디 만지고는 뭐 어디나 있을 법한, 뭐 옆에다는 또 자물쇠 걸어놓고 뭐 하는 이런 일도 여기 주변에 많이 있고, 관광객이 가장 여기서 많이 중심가에 모여서 사진을 찍는, 그리고 볼가 강변을 바라보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걸 치칼로프 계단이라고 해요. 치칼로프 계단. 이건 어려우니까 따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치칼로프.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치칼로프. 예. 우리 한 1년 배운 학생들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죠. 눈 덮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세 장면인데 이 츠칼로프를 왜 주목을 하냐면 동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니즈니 노브고로드가 상업 및 교통의 중심이었다가 사실은 오랫동안 외국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도시였어요. 소련 기간 동안. 왜? 군수산업, 모스크바나 이쪽을 지키기 위해서 군수산업을 가까운 지역에서 지원하는 많은 군사시설들 또는 항공 우주산업 등 이렇게 비밀리에 자기들이 진행하는 이 산업들을 지키니까 외국으로부터 통제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크레물린 그 벽 안에 가면 이렇게 네. 벽에 둥그렇게 돼서 장식이 대포도 장식되어 있고 이렇게 비행기도 막 날아가서 있는데 여기 점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념해서 니즈니 출신들 기념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2차 세전기에 항공산업을 비롯한 군수산업기지화로 니즈니 노브고로드가 발전했죠. 군수산업도시로. 네. 이런 디자인이 참 특이했었어요. 그 앞에는 꽃을 다 갖다 받쳐놓고 있죠. 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아마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군사력이 인해전술처럼 했기도 하고 독일에 비해서 첨단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전생사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든지 많이 있죠. 영화화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상당히 애국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네, 그걸 기념한 벽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니즈니의 문화예술, 역사는 봤으니까 문화예술 세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관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도시는 막심 고리끼라는 작가의 고향이에요. 고향입니다. 막심 고리끼. 같이 해보시죠. 막심 고리끼. 예, 고리끼는 고르케 아니고요. 네, 고르케는 좀 달콤하잖아요. 근데 고리끼는 러시아어로 아주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라린. 자기 성을 이렇게 쓰라린이라는 형용사로 바꿨어요. 그의 삶이 어때서 이렇게 성을 필명 작가 이름을 바꿨는지 곧 설명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모스크바 여행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막 모여서 술을 먹고 레스토랑에서 막 잔뜩 모여서 고리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리끼라는 작가를 대단히 존경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고리꼬 하면 술이 쓰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 쓰다. 그 결혼식 피로연할 때 아시겠죠? 신랑 신부 세워놓고 술이 쓰다 이거예요. 그런 신랑 신부가 키스를 합니다. 그럼 달다 하고 마시는 거죠. 그때 쓰는 부사로 고리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막심 고리끼입니다. 1932년에서 90년 사이 소련 기간 동안 니즈니 노브고로드는 고리끼 시였어요. 이 작가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많은 기념물이나 대학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그 기념하는 사람 이름을 늘 따거든요. 모스크바 대학 하면은 유명한 학자 로모노소프 국립대학 이런 식으로 땁니다. 근데 도시도 고리끼라고 지어놨었는데 소련이 몰락하고 나니까 야, 고리끼 왜 이름까지 바꿔? 그래서 니즈니 노브고로드는 전통 이름을 다시 바꿔왔죠. 이거는 이제 곧 내일 또 강의 들으실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레닌을 기념해서 레닌그라드라고 했다가 돌아왔죠. 페테르부르크로. 우리 대구도 그러면 달구벌로 다시 바꿀까요? 네. 지명을 한번 바꾸면 엄청난 예산이 든대요. 모든 문서를 다 바꿔야 되니까. 네. 자, 이건 고리끼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문학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어린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알렉세이거든요. 알렉세이. 근데 또 그냥 알렉세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애칭을 불러요. 알료샤. 알료샤.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주인공 알료샤를 떠올릴 수도 있겠어요. 알렉세이를 알료샤. 부드럽고 다정한 어미를 붙여요. 그래서 알료샤, 어린 알료샤 동상입니다. 하얗게 동경에 차서 어딘가로 날아갈 듯하죠. 어린 소년이 2살, 3살 때부터 10살 무렵까지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 외할아버지 집이 현재 문학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앞에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에 가면 또 이렇게 커다란 동상으로 볼가강 쪽을 향해서 뒷짐을 지고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서 있죠. 상당히 높고 당당하게 세워져 있어요. 상당히 자기 고향을 기념하는 작가로, 세계적인 작가로서 자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년 이후에 당연히 소련에서 고리키 격하 운동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동상도 끌어내리고 그러는 일도 벌어지지만, 레닌이나 스탈린 동상은 많이 막 쓰러져 내렸지만 고리키 동상은 그렇게까지 천대받지는 않았습니다. 재평가는 물론 있었지만, 네. 그러나 고향에서는 이 고리키를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여기서 왜 나와?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 동상 앞에서 찍은 제 사진입니다. 추워요. 이게 한 4월인데도 이렇게 눈에 덮여서 해야 됩니다. 그 집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문학 해설사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막심 고리키라는 작가가 어떻게 보냈는가 보여주는 게 자전적 3부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전적, 그러니까 어린 시절, 또 세상 속으로, 또 나의 대학, 이렇게 3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톨스토이의 자전적 3부작인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과 대비돼서 아마 이렇게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을 쓸 때는 3단계로 쓰는 것 같아요, 주로. 네. 이 속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도 여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힘차게 박쳐버리고 싶었다. 그러면 나 자신과 이 모든 것은 즐거운 물레방아처럼 힘차게 돌아갈 것 같았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축제 같은 춤판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마련된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담하며 순결할 것인가.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해. 아니면 파멸하고 말 거야. 아무도 태양을 보지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음습한 가을 날이면 나는 숲속을 방황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완전히 길을 잃고 찾다 지치면 나는 이를 악물고 썩은 낙엽을 밟으며 미끌미끌한 진흙 구덩이를 지나 덤불을 헤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결국 큰 길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네. 목소리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나온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10살 무렵에 초등학교는 문턱만 가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할아버지가 내쫓아서 세상에 나가서 너도 네 밥벌이를 해라 라고 하면 세상 속으로 나옵니다. 나와서는 온갖 하층 직업을 전전하고 러시아를 전전합니다.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그게 전부예요. 그랬던 그가 작가가 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10살, 11살 무렵에 이렇게 자기 각오를 쓴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쓴 거겠지만 그 당시 어린 고리키, 어린 알료샤가 어떻게 느꼈는지, 세상을 참 어렵고 힘들게 느꼈지만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힘차게 박차버리고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즐거운 물레방아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축제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마련된 그러한 삶은 참 아름답고 대담하고 순결할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교육이라고 하나도 받지 못했고 자기 부모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이제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남은 고아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태양을 보지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음습한 가을날 숲속에 들어가서 오늘 전시회 보셨습니다만 러시아 숲을 많이 그려요. 숲은 보통 러시아에서 말할 때 끝이 없다라고 해요. 평지에 숲이 들어가니까 잘못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끝이 없는 숲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밀림처럼. 그런 음습한 가을날 햇빛도 없을 때 숲속을 나는 방황하곤 했어요. 그러다 완전히 길을 잃어. 그러면 차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쓰러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를 악물고 썩은 낙엽을 밟고 미끌미끌한 진흙 구덩이를 지나고 덤불 헤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큰 길로 나설 수 있었다. 매우 문학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는 작품. 이게 니즈니 노브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막심 고리끼의 세상 속으로라는 작품의 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고리끼 68년에 태어나서 36년까지 한 68세 정도 살았죠. 그 중에 절반은 19세기 전제 러시아에서 살았고 그 중에 절반은 20세기 새로운 러시아 그리고 혁명 소련의 최고 작가 동맹으로까지 등극하는 또 세계적인 명성을 문제적인 작가로 알려지는 막심 고리끼입니다. 이 막심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고 근데 성은 원래 페시코프였지만 고리끼라고 필명성을 따죠. 그래서 보통 그냥 고리끼라고 부르고 막심 고리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소목장이 붙인 염색공장 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신분이 이렇습니다. 요정 이 무렵에는 이렇게 중간층 또는 하층 계급 출신들이 작가로 혹은 대학을 가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해요. 하녀의 아들이 또 대학을 가서 지식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신분이 이동하는 시기인데 요 직전까지 이를테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는 의사집 아들이구나. 톨스토이와 같은 투르게네프 이런 사람 다 귀족 가문 출신들이에요. 아주 높은 교육을 받고 지식인이 되어서 민중을 사랑하는 러시아를 사랑하는 그런 작품을 좀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렵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신분 변동이 일어나면서 평민 출신들이 지식인이 되고 사회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으로 막 떠오르던 이런 시기죠. 막심 고리끼 역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재혼했다가 한 10살 무렵에 또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 외조부모가 살다가 외할아버지가 염색 공장을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아들들이 즉 외삼촌들이 술 먹고 싸우고 하면서 집안의 재산을 나눠 가지면서 쫄딱 망하고 갈 곳이 없어진 어린 알료샤는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뭐 넉마주의도 하고 무슨 뭐 가게 점원도 하고 어디 성상 그리는 페인트 칠하는 데 가서 보조일도 하고 말이죠. 온갖 이런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사니 어린아이가 거의 천의 고아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해. 뭘 해야 될까? 한 14, 5 이 무렵부터 그냥 그 고향을 떠나요. 떠나서 볼가강을 따라서 저 남쪽에 흑해 연안, 카스피해 연안 여기까지 막 걸어서 방랑을 하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맨발로 볼강을 따라서 방황하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죠. 대단합니다. 자수성가라는 개념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어느 그 볼가강을 오고 가는 그 증기선에서 그 식당에서 불 떼고 접시 닦아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요리사가 여기 자전적 3부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리사가 자기는 책을 안 읽으면서도 책을 몹시 쌓아놓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린 알료샤는 스스로 글자는 깨쳐가지고 그걸 온갖 소설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해요. 위인전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요놈 봐라, 요거 이상하다. 근데 거기 점원하는 꼬마가 둘이었는데 이 요리사가 꼭 다른 애만 일을 시키고 알료샤는 일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왜 나만 시켜요? 툴툴거리니까 막 알료샤는 책을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 독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1892년 24, 5 무렵에 아무 교육이 없었지만 뭐 글을 조금 쓰고 시도 좀 쓰고 그러다 지방 신문 같은 데 기고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친교를 맺어주니까 뭐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급사로도 좀 취업하고 약간 지적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다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다가 상당히 이제 먹물을 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작품을 단편 소설을 지방 신문에 발표하고 또 몇 차례 발표하다가 한 3년 뒤에 페테르부르크 당시에 이제 수도죠. 거기에 중앙지에까지 작품이 실리게 되면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사람들이 불러옵니다. 뭐 이런 작가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무슨 민중 출신이야. 민중 속에서 걸어 나왔어. 기존의 모든 작가들은 문학훈련을 했거나 그럴듯한 대학을 나왔거나 혹은 누구로부터 뭐 추천을 받았거나 그런데 이거 뭐야?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러시아 지식인들은 민중에 대한 사랑이 강해요. 톨스토이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야 우리가 원하던 바로 민중 속에서 걸어 나온 작가구나 하면서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작가가 다룬 작품 세계는 기존의 농민이나 기존의 귀족 사회나 사교계나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자기가 떠돌며 만났던 사회 하층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의 희로애락 뭐 이런 걸 그려내는 거죠. 맨발의 사나이들을 그린다고 해서 러시아로 보시아키라고 해요. 맨발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보시아키 문학의 창시자다라면서 환영을 받기 시작해요. 그 환영이 어느 정도였냐면 뭐 페테르부르크에 처음 도착했을 때 키는 껑충하고 깡 마르고 의복은 뭐 형편없는 긴 뭐 무더기 같은 외투 하나 걸친 걸 나타나는데 내노라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든 지식인 사교계 클럽들이 서로 데려다가 한마디씩 들으려고 대단히 인기 폭발이죠. 그러다가 채 10년도 안 돼서 단편집이 2권이 나와요. 모아서. 근데 이 단편집이 당시에 톨스토이 또 체홉도 있어요. 극작가. 대단히 뛰어난 작가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판매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독일, 영국 등에서 번역돼서 출판되는 거예요. 10년도 안 돼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죠. 그 중에 가장 작품의 새로움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무식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런 새로운 작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에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매우 컸겠죠. 네.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첼카시 밑바닥에서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상당히 이념적인 작품이에요.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러시아 혁명적 지식인 레닌을 비롯해서 볼셰비키 등과도 많은 친교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을 막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기보다도 고르키 자신은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원고료, 돈 이거를 니지니 노브고로드의 빈민 구제 운동이라든지 사회 개조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바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었지 어떤 이념적인 혁명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나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니까 혁명가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자전적 3부작을 냅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1917년 혁명 후에는 볼셰비키와 몇 년간 갈등을 빚어요. 볼셰비키적인 폭력혁명에 반대하는 글을 막 쓰고 그러죠. 당연히 숙청을 받아야 마땅한데 레닌과 험난한 우정,
혁명이라는 책도 있는데 시인과 혁명가라고 해서 블라디미르 레닌 있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인데 서로 경향은 달라도 서로 존중하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혁명 후에 고리키가 이렇게 혁명을 비판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들을 이용해서 추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문화인들을 구원하고 도피시키고 생계자금을 대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작가다 이런 말을 하고 당시 지식인 중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고리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의 집 앞에는 아침부터 길게 줄이 늘어서서 애 우유 줄 게 없다고 와서 고소하면 거기서 또 알선해주고 뭐 이런 등등의 작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화 교육의 수호자로 활동했지만 21년에 32년 사이에는 더 이상 이제 그 개입할 수 없는 이제 정권이 안정화되어 가고 스탈린주의가 강화되어 가면서 건강 치료차 이탈리아에 머물게 돼요. 약 10여 년간. 그러다가 스탈린의 집요한 요구로 말년에 약 4년간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러시아로 돌아와서 이제 미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소련 작가동맹 초대 의장이 돼요. 초대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고리키를 안 시키고 싶어 했는데 안 시킬 도리가 없어요. 워낙 많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작가였으니까. 세계적인 명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36년에 그의 대작 클림 쌈긴의 생애 이걸 마지막으로 서거하죠. 클림 쌈긴의 생애. 우리 아직 한국에는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예. 누구 독지가가 지원을 해주면 출판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다 해놓고도 출판사를 못 찾아서 안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1세기 한국의 이 이념의 대립 또 온갖 말이 많은 이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소설이다. 20세기에 꼽을 수 있는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작가예요. 네. 니즈니의 풍경이죠. 2018년이 그의 탄생 150주년이었는데 그때 니즈니에 갔었어요. 그 전에 이제 두 차례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를 기념 2018년이니까 한 3년 전이죠. 4월에 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큰 행사가 열리는데 마침 또 우리 대구는 지금 러시아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있어요.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즈니 노브고로드를 수원시가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김태형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활력을 맺어서 다양한 교류를 맺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작가 탄생을 기념한 문화 교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 말고 문화인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보내라. 그러니까 급고 막 찾은 거죠. 그냥 암만 찾아야 뭐 해요. 찾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대구에 있는 그래서 그 김태형 시장의 부탁으로 꽃을 들고 갔어요. 모자, 러시아식 이거 모자. 이 모자를 꽤 비싼 돈은 이거 털이 단비털로 탁 서 있어요. 젖어도 금방 탁탁탁 쓰는 모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샀는데 예? 그 샤프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털이 많습니다. 근데 꽤 비싸요. 이거 한 비싸게 될 때는 한 30만 원씩 뭐 이래 되기도 하는데 환율이 막 떨어졌을 때 30만 원 때 전 살 생각도 못 하다가 환율이 막 떨어질 때쯤 되니까 제 환율로 계산하니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른 하나 샀는데 아유, 우리 대구 눈이 와야 말이죠. 추워야 말이죠. 한 번 쓰고 나오기 겨울 내내 한 번 쓰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좀 밤 되면 춥잖아요. 밤 10시쯤에 이거 쓰고 나와서 제 금호강가로 이렇게 싹 한 시간 걷기도 합니다. 딱 한두 번이라도 써보려고. 근데 러시아 갈 때 쓰고 갔죠. 이거 4월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동상 앞에서 찍은 제 사진도 제 몸을 바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막심 고리키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한 30년 전에도 여기를 갔었는데 당시 이제 고리키가 명예로운 이름이 못 됐어요. 소련이 몰락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스탈린의 주구 앞잡이였다 뭐 하면서 비판도 막 일고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고향이라고 해도 막심 고리키가 그렇게 막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일부 학자들만.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고리키를 또 막 얼마나 띄워놓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고리키와 함께하는 러시아 여행. 고리키가 막 떠돌이처럼 돌아다녔던 그 코스를 볼가강을 타면서 여행 코스를 만드는 겁니다. 발빠르게. 그래서 니즈니가 그 부시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예전엔 상업과 교통의 도시였죠. 그러다가 군사 기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뭘 해요? 문화, 관광.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고 또 여행하고 외지 사람들이 와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대구도 문화가 대구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 관광 하면서 고리끼를 파는 거예요. 고리끼는 힘들어서 죽자사자 그냥 맨발로 떠돌면서 다녔던 게 있는데 거기를 호화 유람선을 타고 불가강을 가다가 거기 내려서 구경하고 또 구경하고 그 맛있는 거 먹고 뭐 또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고리끼를 떠올린다면 좋겠죠. 그런 여행 코스를 만들고 또 고리끼와 함께 볼가 여행. 이건 여러분 못 따라 하실 거예요. 바루스 고리낌, 바볼게스 고리낌. 이건 저만 상당히 수준이 이제 높아지니까. 네. 예. 한번 해보실래요? 바루시스 고리낌. 예. 바볼게스 고리낌. 이게 여행 코스 이름이에요. 고리끼와 함께하는 그 유람선 타고 이걸 하면서 막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쭉 외국 대표단들 앉혀놓고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놀랐죠. 와, 고리끼가 부활했구나. 뭐 사회주의 뭐 하고 막 비판하고 왔던 작가를 이제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니즈니 노브고로드를 중공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또 문화관광까지 덧입히려고 하는 이런 노력.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발상도 좋았어요. 러시아 역사와 늘 이 볼가강과 함께 합니다.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반란군도 볼가강을 따라서 배 타고 가 싸우고. 그래서 러시아에는 이것을 어머니 강,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부르고 러시아 영혼, 러시아 상징으로 불려진 이 볼가강입니다. 네, 볼가강과 함께 여행하는 코스는 어디나서든 출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신다면 뭐 단축 코스로 한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좋은 그 배들 많이 유람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볼가강을 한번 기억해 주시죠. 볼가강, 볼가, 예, 볼가. 네, 이것은 우리가 니즈니의 문화예술 두 번째 장면과 연관될 수 있을 거예요. 볼가강에 배 끄는 인부들이 니즈니의 문화예술 두 번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배를 끌고 있죠? 이거 뭐 배를 끌고 배가 돛단배를 달거나 동력을 달거나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끌고 움직이나? 예, 배가 정박할 때 혹은 이제 무동력 상태일 때 이게 하류로 쓸려 내려가는데 강가를 같이 오면 일정 부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이렇게 사람이 했었어요. 그 19세기 중반까지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저 배를 끌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겠죠. 수입도 괜찮았답니다. 근데 양쪽 해안 강변에서 이렇게 배들을 목표한 지점까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부들. 이 사진인데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이미 그 스포일러를 하셨잖아요. 일리아 레핀입니다. 해보시죠. 일리아 레핀. 예, 그 작가의 그림인데 이 작품과 니즈니를 굳이 한번 연결시켜 보고 싶어요. 네, 좀 크게 봤죠? 좀 계속 볼 겁니다. 아쉬워도 좀 더
넘어갑니다. 제가 부분까지도 보여줍니다. 레핀, 일리아 예피모비치입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뭐죠? 일리아죠. 일리아. 레핀은 성입니다. 예피모비치, 예핌, 아버지 이름이 예핌 뭐뭐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다. 자화상을 그려놨죠. 레핀은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대가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레핀 미술 아카데미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유학 가고 세계적인 미술 대학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일군의 젊은 화가들이 아카데미 화풍을 거부합니다. 아카데미 화풍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정통 그림들이죠. 왕이나 또 높은 대공들이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아주 정물화를 잘 그린다든지 정확한 초상화를 이거 뭐 근데 우리 원장님과 미술 전문가들이 계셔서 제가 한 말 띄기가 그런데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런 전시, 그림을 그려서 일정한 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일정한 제한된 사람들이 관람하는 이런 방식을 거부하고 미술을 삶과 일상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리는 거죠. 마치 궁정 화가들이 아니라 우리 김홍도가 갑자기 양반들이 발을 막 걷어붙이고 놀고 이상하고 술 마시고 씨름하고 하는 이런 장면을 막 그리는데 이건 안 되는 짓이죠. 그림은 아무나 그려져서는 안 되고 또 아무나 그려서는 안 되는 이런 건데 갑자기 실생활에 가까운 그림들을 그리자는 이런 일군의 운동을 벌이는데 그들을 러시아 이동파 화가다. 이동해서 다닌다고 해서 러시아 이동파라고 하는데 이때 크람스코이가 가장 선두였다면 뒤에 레핀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해요. 레핀이. 페테르부르크 네바 강변을 원래 이제 니지니에서 그린 건 아니에요. 네바 강변을 거닐다가 거기에서도 네바강에서 배를 끌고 막 힘차게 막 일을 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노동자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그릴까 하면서 볼가강을 따라 여행을 합니다. 근데 니지니에 와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레핀 자신이 그린 니지니에서의 체험과 메모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볼가강과 러시아 내륙의 삶, 러시아인들의 본토박이 같은 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러시아 영혼이 살아있는 민중들의 삶이나 그 얼굴 표정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린 그림이 볼가강의 베꾸는 인부들이에요. 뭐 아까 그려 나온 사람들만으로 배를 못 끌어요. 더 많은 사람이, 이보다 한 서너 배, 네다섯 배 되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끌었답니다. 실제 사실은. 근데 화가는 그 중에 상당히 빼버리고 일부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장면을 묘사했던 거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그림에는 노동에 지친 절망, 그뿐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흔적, 또 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또 인간적 아름다움 이런 걸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러시아 지식인과 혁명가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어요. 아니, 지식인들은 그걸 알레고리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렇게 민중들이 러시아를 힘있게 끌고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야. 그렇죠? 이 배운 사람들이랑 항상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영감을 준 명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네. 카닌인데 이 사람이 카닌이래요. 카닌의 전직 성직자였답니다. 근데 이 카닌의 얼굴에 지혜와 강인한 현자의 모습이 담겨 있고 모진 운명에 담금질된 내적 견고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여기 요 대열의 수병 출신인데 신분이 수병이라는 거죠. 담비 별명이에요. 왼쪽 세 번째인데 하중 때문에 무거워서
엎어질 듯 힘겨운 자세로 있지만 눈빛은 짐승처럼 번쩍이고 있어요. 그 속에 누적된 어떤 현실에 대한 분노가 느껴진다. 모순에 가득 찬 러시아 현실을 대변한다. 근데 작품은 작품으로 안 보고 이렇게 해설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누군가 감상한 얘기겠죠? 그럼 물론 느끼는 건 뭐 다양하게 자유롭게 느껴도 좋을 텐데, 이진숙의 러시아 미술사라는 책에 보면 러시아 미술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이 그림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일부 반론들을 제기하죠. 그렇지 않다. 리얼리즘이 아니다. 당시 사실은 1876년 이 시대에는 이런 배 끄는 인부들은 다 사라지고 배들이 다 동력장치를 달아서 스스로 막 가고 했다. 뭐 이렇게 비난도 하고 서로 그러는데, 어쨌든 그림을 볼 때 한 100여 년간 렛빈의 이 그림은 바로 러시아 민중들의 그 당시 상태,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으로서 유명세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소년은 인부들 틈에 끼어서 고역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린 티가 잘 가시지 않은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서 마치 먼 곳에 새로운 러시아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일부 소수를 했지만 이게 그 그리스 신전의 이 수많은 군중이 제물을 바칠 때의 그런 방법처럼 일부 소수로서 다양한 시선과 동작들을 통해서 그걸 묘사했다. 이런 평가도 받죠. 근데 렛빈, 이 그림 전체적으로 다시 놓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신발들도 다 이렇죠. 끌고 질퍽질퍽한 데 빠져가면서. 네. 이 배에 대한 설명도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볼가강 유역에서 배를 끄는데, 이 장면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니즈니 노브고로드일 거예요. 교통과 상업의 가장 중심지였으니까 볼가강에서. 남쪽으로 더 가면 물론 그런 데도 또 여전히 있지만 가장 중심지니까 니즈니 노브고로드와 우리 렛빈의 이 볼가강의 배 끄는 인부들을 연결시켜서 니즈니의 문화예술 두 번째 장면으로 기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장면은 막심 고리키였죠. 또 두 번째 장면은 바로 렛빈입니다. 이 사람은 렛빈이 그린 고리키 초상화예요. 저는 이 초상화 보고 정말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초상화라는 것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물론 그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릴 때는 그냥 쓱 보고서 앞에서 길거리에서 뭐 그려주듯이 외양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렛빈이 톨스토이 사진을 그리느라고 한 거의 10개월 이상을 톨스토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여러 구상도 하면서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면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날 때 어떤 표정과 동작들까지 오랫동안 연구한 다음에 그 장면을 포착해서 그리는 거죠. 그렇대요.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도 그렇답니다. 그럴 때 이것은 고리키가 가슴을 이렇게 있고 한쪽 편에 있으면서 행복한 표정일까요? 어딘지 좀 불안하면서 놀란 듯한 그 내부의 어떤 막 불안한 격정 같은 게 좀 있는 이런 표정이죠. 그렇다고 뭐 거칠게 나서서 막 어디 뭐 선동하라, 혁명하라 이런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던 작가지만 다른 쪽을, 다른 곳, 정면이 아닌 어디가 다른 곳을 몽상하듯이 불안스럽고 걱정스럽게 동요하고 있는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뭐 이쯤 되면 좀 작품 감상도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렛빈이 그 고리키보다 나이도 많았지만 자주 어울리고, 또 니즈니 노브고로에 있는 고리키에서 찾아와서 같이 몇 달 동안 머물기도 하기 때문에 렛빈이 니즈니 노브고로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이건 렛빈의 화실에서 고리끼와 부인 초상화를 그리던 장면들. 고리끼 한 자신의 여기 장면은 뭔가 좀 깊은 고뇌, 나이가 좀 더 들어서죠. 나이가 들어서는데 뭔가 깊은 고뇌를 혼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렛빈과 고리끼도 연결됩니다. 니지니 노브고르드와 더불어서. 네,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니지니 문화예술 세 번째 장면. 세계의 오페라 가수입니다. 베이스예요. 베이스. 저음 베이스인데 샬야핀 피오도르 이바노비치. 이 사람의 이름은 피오도르입니다. 이제 이반의 아들 이바노비치입니다. 성은 샬야핀. 발음이 좀 어렵죠? 샬야핀. 예. 해보시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날 거예요. 덩치도 크고, 그렇죠. 근데 73년생이니까 고리끼보다 5살 아래예요. 고리끼가 36년에 죽었는데 38년에 죽었어요. 근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보리스 고드노프 오페라 역을 맡았을 때 표정, 노래 부르던 이런 모습인데, 이 샬야핀이라는 사람은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을 때 니지니 노브고르드에서 좀 더 내려가면 우리식 거리로 하면 뭐 청도나 밀양이나 이런 것처럼 강 따라가는데 그 카잔이라는 데 출신이에요. 근데 농민의 자식입니다. 즉 많은 예술가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학으로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어디 교회 합창대 같은 데 가서 노래 부르고 어렸을 때 막 노래 잘 부르니까 야, 너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다가 교회 합창대도 가보고 그래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막노동을 합니다. 고리끼가 떠오르죠. 고리끼처럼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도 하고 색칠, 소목장 이런 것만 하다가 모스크바에 가고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노래 몇 번 부르고 그러다가 10몇 살 청소년기 초엽 무렵에 드디어 황립 오페라단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 괜찮은데 놀라운 목소리, 이 베이스로. 테너는 많아도 베이스는 또 보기 좀 힘들죠. 근데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해요. 자기 혼자 노래 부르는 거 혼자 막 배운 거죠. 요즘 우리 노래잔치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 많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재능이 넘쳐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전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좀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내 고향 어디 이렇게 하면서 TV를 아무 데나 비춰도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무 데서나 타는데 너무나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아마 재능을 발현할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데 샬야핀 역시 그렇게 뛰어나서 혼자 노래를 배웠는데 황립 오페라단에서 베이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이런 통제가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얘 뭐야 예술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2달도 못 돼서 나오게 돼요. 나와서 지방극단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점차 이 사람의 명성이 알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샬야핀이 부르는 러시아 민요 같은 거죠. 민요. 전통적 민중들에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 이런 거에 더 잘 어울리는데 그 노래들을 통해서 많은 이 진보적인 지식인들 또는 혁명가들 혹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대단히 인기를 끌게 돼요. 그러면서 고리끼가 이 사람의 재능을 주목하고 후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볼가인이다. 같은 고향처럼 생각해요. 우리 낙동강 패밀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너 안동 나 대구 같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던 샬야핀입니다. 샬야핀. 이게 아까 볼가강의 뱃노래처럼 볼가강의 배 끄는 인부들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지는데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에이 우후님 그냥 아리랑 하듯이 후렴구예요.
우후님 우후님 하듯이 에이 하듯이 그런 겁니다. 가사 간단해요. 발라키레프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샬야핀이 이 노래가 20세기 소련까지를 포함해서 20세기 러시아를 움직이고 지금도 아주 깊은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에이 우후님 이시오라직 이시오라스. 다시 또 한 번 하자. 에이 우후님 이시오라직 이러죠. 자작나무를 키워보자. 이 무성한 자작나무. 또 역시 아이다도 그저 후렴구예요. 잎이 무성한 자작나무. 다시 한번 우리는 자작나무를 따라 나아가네. 태양을 향해 노래를 부르네. 아이다. 반복이에요. 태양을 향해 노래를 부르네. 에헤이 밧줄을 더 당기세. 아까처럼 밧줄을 당기세. 에이 우후님 이시오라직 이시오라스. 그대 무얼가요? 어머니 강물이여. 그 넓고 넓은 강이여. 아이다따이다. 넓고 깊은 강물이여. 에헤이 밧줄을 더 당기세. 세게 당기세. 무얼가가 우리의 어머니. 에이 우후님 이시오라직 이시오라스. 에이 우후님 이시오라직 이시오라스. 대략 내용을 아시겠죠? 그럼 제가 연습한 걸로 한번 노래를 불러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박수 쳐주시면 불러보겠습니다. 설마 진짜 그러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여기 인터넷 연결돼 있죠? 얀덱스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잠시 숨 좀 고르고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이걸 감상해 보세요. 바로 저기가 안 돼서 제가 이걸 소리 나오죠? 네, 마이크. 나오죠? 예, 나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Sora
공연 펼치면 박수 쳐주셔야죠. 네, 제가 직접 불렀더라면 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샬라핀의 노래를 복각하고 그림을 잘 편집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러시아 SNS에 누군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거 혹시 녹화해서 어디 써먹을 때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근데 우리 감상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노래와 또 그림까지 연결되면 새로운 예술 체험을 좀 가지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샬랴핀하고 또 고리키가 볼가인으로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러시아어로서는 두 친구, 작가와 오페라 가수 고리키와 샬랴핀 해서 고리키도 샬랴핀에 대한 책을 썼고 또 샬랴핀도 자기 회고록에서 고리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대 친구 영원한 나의 막심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뭐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사인을 해서 샬랴핀이 남긴 사진입니다. 5살 위지만 이거 빗자루죠? 빗자루로 샬랴핀을 막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다 생각하니까 와 놀랬다고 하듯이 장난치는 사진이죠. 그들의 우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년까지도 깊은 우정을 나누고 서로 좋아했던 이 사이고 샬랴핀은 문학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고리키 문학을 뭐 잘 알고 있는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고리키를 무척 따르고 있었고 고리키는 고리키답게 니지니 노브고로드의 음악학교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샬랴핀 음악학교라고 만들어요. 자기가 돈을 대죠. 그럼 샬랴핀에게 네 이름을 딴 여기 학교다. 근데 여기는 귀족 자제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농민인 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애들이 와서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동의하죠. 그리고 한번 찾아와서 같이 강연도 하고 후원금 모아서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오랫동안 우정을 기념하는 이렇게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놨나요. 볼가강 언덕에 나란히 선 우정. 니지니에서 아까 볼 때 볼가강 건너편 쪽에 좀 이렇게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르라는 소도시인데 거기서 니지니 노브고로드를 바라보는 그 언덕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메호브의 언덕인데 2012년에 건립을 한 거죠. 즉 러시아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는 겁니다. 문화의 나라였죠. 문화예술의 자긍심이 높은 나라였는데 90년대 이후 또 소련 이후에 점차 와해되거나 또는 특정한 경향으로 만들어지면서 세계 주류에서 무너져 가다가 21세기 되면 많은 투자를 합니다. 러시아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러류겠죠? 러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류가 워낙 앞서가고 있어서. 네. 근데 러시아의 문화 체험을 해보면 그 수준과 깊이 그리고 대중들의 이해력 이게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뒷모습입니다. 여기가 니지니 노브고로드예요. 크림물이고 이쪽에 오카강 요 중간 지대를 넘어서 큰 볼가강이 펼쳐지고 있고 그 앞에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 이 언덕 위에 고리키와 샬랴핀 서 있다. 그 우정을 기념한 동상입니다. 요렇게 두 사람이 서 있는 동상에서 관심이 많아요. 우정으로. 물론 여성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꽤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생활 우정과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같이 손잡은 동상을 세워놓을 법한데 못 세우거든요.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좀 합니다. 두 사람 같이 세워놓는
다저스 스타디움이라는 메이저리그 그 구단에도 그 흑인 야구 선수와 백인 야구 선수의 우정을 기린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 대구에도 두 사람 동상을 제가 세우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델로 많이 모아놓는데요. 네. 자, 우리 여행은 쭉 끝났습니다. 대략 끝났고요. 이제 세 장면, 역사의 세 장면은 첫 번째 미민과 포자르스키 고대 도시로서의 디즈니의 역사적 장면 하나 우리가 보셨죠. 그 다음이 전러 산업예술 박람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칼로프. 이거 어려운 건데 다 읽으셨네요. 그리고 문화예술로서는 첫 번째 막심 고리키 한 장면을 통해서 니지니 노브고로드가 막심 고리키의 고향이었고 그의 문학과 또 오늘날에는 새롭게 고리키와 더불어서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난다. 이런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볼가강의 렛빈, 그림이죠. 이 렛빈도 실제로 니지니 출신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니지니에 자주 와서 고리키와 머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백그는 인부들이라는 그림 자체가 니지니의 그 19세기적 삶을 잘 나타내주는 한 예술로서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샬야빈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고리키와 연관되어 있네요. 물론 현대에 와서 뭐 피아노 연주자라든지 다른 화가들이란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요. 근데 사실 니지니 노브고로드 자체가 아주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상업, 교통이 발달한 도시고 그다음에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도 굉장히 싹싹해요. 내륙의 사람들이지만 싹싹하고 친절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형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니지니 자체는. 그러니까 시내를 걸어도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환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 문화예술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르게 오해를 문화예술 중심 도시구나. 그것은 아마 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이제 가보시면 니지니를 다 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장면씩은 기억해둘만 하겠죠. 네. 그러면 여행이 꼭 이렇게 문화예술만 하느냐? 니지니 노브고로드의 볼가 강변을 걷는 장면들을 제가 한번 보이는 대로 뽑았는데 이게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었어요. 우리 대구에도 올림픽 죄송합니다. 월드컵 하면서 월드컵 구장 새로 지었잖아요. 여기도 이 오카강, 볼가강 그 사이에 지어놨죠.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여기서 스타디움 축구 경기가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렸죠. 요 강 건너가 여기가 크레물린이고 요 볼가강 넘어 여기가 피아노인가요? 그 저기 아까 고리키와 샬야빈 동상이 있던 이런 강변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원 사진. 최근에 만들어진 볼가강을 건너는 이 케이블카 같은 거예요. 한참 타고 갑니다. 여기 건너서 저쪽 마을까지. 다리로만 건너 다니다가 관광자원처럼 케이블카를 타고 갑니다. 재밌어요. 한겨울 빼고서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시내 풍경들입니다. 중심가의 풍경들.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음식도 니지니 노브고로드가 전통적인 러시아 음식도 많지만 또 외부에 여행객들이 많고 원래 남부 지역 러시아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음식이냐면 샤실릭. 주로 양고기를 구워 놓고 하는데 꽤 유명한 장면인가 봅니다. 네, 이런 요리도 자랑할 만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맛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렇게 낡은 도시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죠. 락이라든지 현대 팝, 콘서트들도 다양하게 열리고 그러죠. 하여튼 좀 전에 비해서 훨씬 약동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선이 좀 보이는 이런 도시가 됐어요. 젊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유럽에서 가장 석양이 아름다운 지역이다 라고 자기들은 자랑해요. 정말 그런지 몰라도 볼가강을 배경으로 석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석양이 이 북반구에서 중간쯤에서 보게 되면 해 위치와 넘어가는 석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아름답습니다. 크레물린에서 바라보는 석양. 색이 달라지고 젊은이들이 그 언덕, 가장 좋은 언덕에 모여서 바라보고 있죠. 여기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고 여기 전망대 같은 데서 사원들 보고 이제 기울어 갑니다. 네. 최신 사진들이네요. 그죠? 구름이 끼어 있을 때 북반구 북쪽에 구름들이 이렇게 나지막히 깔리는 경우가 많죠. 네. 같은 장소의 사진입니다. 이건 더 색깔이 더 붉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별장지대 같이 있는데요. 외곽에 나가면 지난번 저희 여기 갔을 때 그쪽 공무원 한 사람도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둘째로 낳으니까 그 별장지대를 주더라. 그 셋을 낳으면 또 뭘 얼마를 더해서 준다. 이렇게 산하 정책을 막 씁니다. 땅이 워낙 많으니까 막 나눠줘요. 외곽에 막 구획 정리해서. 근데 그걸 안 쓰고 있으면 도로 뺏기는데 쓰면은 계속 자기가 점유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예전에는 통나무들로 가까스로 지어놓고 이렇게 별장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대규모 건물들 지어놓네요. 역시 이것은 크렘린 성곽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면서 혹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주시면서 상당히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강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문화예술 여행 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다양한 거 뭐 다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아는 한도에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부터 좀 속도를 내면서 잔소리 줄이고 빨리빨리 나갔더니 일찍 끝났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어요. 저기 러시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한국 가보고 싶은데. 예. 근데 어느 계절에 가면 가장 좋은 예. 좋으신 계절에 가시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러시아는 겨울이지, 당연히. 근데 겨울이 힘듭니다. 한 10시에 날이 밝아서 한 서너 시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눈에 가득 덮여 있어서 걷기도 힘들고 춥고 여행 가방도 많고 그래도 느껴볼 정서는 좀 있어요. 겨울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겨울도. 근데 여행을 하기에는 겨울이 힘듭니다. 저는 늘 그래도 겨울이 좋다.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여름을 지내보니까요. 이 주변의 자연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많이 가보실 수 있고 여름이 정말 좋아요. 날씨도 좋고 가끔 한 3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지만 저녁마저 선선해지기만 해도 금방 선선해지기 긴 옷이나 겉옷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좋고 또 가을도 물론 우리 가을도 아름답지만 여기 화렵수들이 숲이 많아서요. 그쪽을
걸을 데가 참 많거든요. 도시마다 공원들이. 그리고 단풍이 참 아름답고 주변에 교외로 나가면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추위가 너무 무겁고 힘겹더라고요. 그 여름이 좋더군요. 예, 여름 혹은 가을 이런 추천드립니다. 예, 혹시 다른 좋으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예. 크렘린이 그냥 모스크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뜻이 뭔가요, 크렘린? 예? 원래 뜻이 뭔가요? 아, 크레물린은 원래 이제 뭐 원래 크레포스치 하면은 성곽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는 크라스라는 게 이제 크라스나야 플로셔지 하면은 뭐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데 끄르라는 이 표현이 붉은 혹은 아름다운 이런 어원하고도 좀 다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 크레포스치 그러니까 성곽 이런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크레물린, 러시아어로는 크레물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식으로 하면 크레물린 이렇게 되고 러시아어로는 크레물 하면은 크레포스치나 여기서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곽. 그럼 도시가 형성될 때 구도심을 형성할 때 성곽을 지어놓는 거죠. 대구의 달성 토성 같이 짓듯이 그렇게 거기에 행정기관이며 핵심들이 들어 외적을 맞았을 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평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산성과 산을 배경으로 해서 도시를 지킬 수 있었는데 평지다 보니까 저렇게 성곽을 크고 높게 지어 놓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바는 그 정도.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면 오래된 도시들은 다 저렇게 가운데 지역에 크레물린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제일 크죠. 보통 명사가 보통 저희 형용사나 뭐 보통 명사가 아니네요. 고유 명사이긴 한데 다 같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면 독일의 브루크하고 같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브루크, 뭐 강이나 여기 나온 어원들이 그럴 수 있죠. 네, 도시. 예. 모스크바에 가면 이제 붉은 광장 앞에 크레물리가 있고 그 안에 푸틴 및 정부 핵심 기관들, 의사당들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성곽이 있고 행정부가 있으면 종교적인 사원들이 여러 개가 구축돼 있고 그렇습니다. 크죠. 이제 모스크바에 가면 훨씬 중심가에 있고요. 그거 이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보시면은 장관을 보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은 여긴 그래도 작은 도시였으니까 작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예? 집이 가정집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 교회죠. 교회, 성당. 러시아 종교도 같은 성경을 쓰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성경을 예. 성경은 다 똑같은 걸 보죠. 성경은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로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 기록이죠. 뭐, 누가의, 뭐, 구약과 성경 신약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합니다. 뭘 더 중시하고 또 뭐 어느 대목을 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정교도 뿌리가 아주 깊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늘 저렇게 성당에 다니거나 그러지 않지만 국교였거든요. 국교라는 건 누구나 태어나면 그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자는 신민이 될 수가 없죠. 황제도 그 신에 의해서 임명을 받으니까 황제 계승을 다 한다면은 그 대사제에게 그 은총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황제가 되면 저 대사제들을 또 더 아래에 두긴 하지만 어쨌든 신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물론 정교가 국교는 아닙니다만 러시아인들이 다 물으면 교회는 안 가도 다 90%는 정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조용하게 예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죠. 신심이 깊다고 여겨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정교죠. 근데 정교와 이제 이 신앙의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 현재 있고,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교는 나라마다 가서 그 나라 정교를 새로 만들거든요. 거기 교황처럼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때때로 대주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교리, 현대 이제 변해야 하는 종교 교리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합의도 하고 결정문도 내리고, 역사적으로 정교의 결의가 몇 차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의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종교랑 동방 종교랑 같은 거예요? 예, 동방정교라는 것이 바로 원래 콘스탄티노플, 로마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콘스탄티노플에 다시 동로마 제국으로, 서로마 제국으로 둘로 나뉘어 분리돼 버리거든요. 근데 동로마 제국에 있던 종교를 정교라고 불렸고, 동방정교, 동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불렸던 거고, 동방정교들이 이제 정식으로 하면 그리스 정교, 불가리아 정교, 러시아 정교, 뭐 이렇게 나라마다 좀 세워져 있죠. 몇 개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 정통은 로마가 교황청이 이제 정인데 여기에 정교라고 정자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우리말로 자기들은 정자라고 안 붙였어요. 한글 몰라서. 오소독스, 정통이다 이거예요. 교리상으로 좀. 예. 왜 정통이냐면 이제 자꾸 깊어집니다. 역시 잘 배운 학생님들은 질문을 통해서 심화시켜요. 서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교황이 나라도 통치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황제에게 권한을 넘겨주면서 세속화되어집니다. 황제가 교황은 너는 이만큼 이렇게 따로 해. 유럽 전체에서 교황령이 다 있고 그거는 네가 하고, 나머지 시저의 현실 권력의 통치는 내가 할게. 그걸 받아들여요. 서로 막 싸우다가 로마 교황청에 군대도 있었거든요. 서로. 그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 하나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동로마 제국에서 저건 이제 세속에 지고 들어간 것이다. 정통은 뭐냐면 신의 아들이 황제이고 황제가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동로마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 정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당히 동로마 제국이 방대했었습니다. 방대했는데 나중에 15세기경, 15세기경에 터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건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축소가 되어집니다. 축소가 되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서로마 제국하고 통합을 합니다. 교회 통합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도 그 당시에 그럼 우리도 러시아 정교라고 하지 말고 로마 카톨릭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유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되는데, 유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그렇게 타락한 종교, 서유럽 종교 카톨릭으로 간다고? 안 돼. 우리가 제3의 로마야. 이렇게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종교의 중심은 우리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가 지금도 작지만 거기서 원류가 생겨났지만 지금 러시아 정교가 제일 크죠. 그 정교하면 러시아로 여겨지는 겁니다. 반면에 폴란드 같은 데는 같은 슬라브면서도 로마 카톨릭을 믿어요. 일찍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좀 달라요. 우리가 볼 땐 같은 것 같은데도 다르기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그 폴란드가 자기들이 더 우세한 것, 자존심이 더 높은 거, 우리가 더 일찍 하고 저쪽 아직 야만이야, 이런 느낌이 있대요. 그 충돌이 좀 자주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제3의 로마서를 주장하고, 그게 오늘날에도 철학적으로는 러시아를 유럽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한 중간 지대로서의 유라시아라 대륙이다. 우리에겐 새로운 사명이 있다. 유럽 타락한 문명이야.
아시아도 구원하고 유럽도 구원하는 유라시아적인 미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 경향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꾸 질문이 더 깊어져서 이거 더 계속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근데 강의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몹시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니리노브로 도시여행 연구하는 작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문학 연구자로서 또 이 니리노브와 연관되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찾으면서 많이 이것저것 더 확인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강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